붕괴 너무도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우울합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경제구조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잠정 경제성장률이 0%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진짜 불황의 본질, 그리고 지갑이 닫힌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영상을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지만, 요즘은 IMF보다 더 큰 위기인 것 같아. 정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과장된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그런 걸까요? 사실 현재의 상황을 저희는 지난번에 경제 위기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불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룰 이야기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만의 총체적 위기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IMF나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개념이라고 본다면,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문제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위기 시나리오가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어떤 구조들로 진행되고, 과연 개인은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IMF보다 더 끔찍한 대공황 시나리오. 이게 좀 무겁죠. 일단 데이터들을 보고 좀 얘기를 한다면,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 10년 남았나요? 우리나라의 잠정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2040년대에 이르면 0%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단순히 그냥 저성장 시대가 온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일인 거죠. 소비가 얼어붙었고, 기업 투자가 멈춰지고, 수출이 하락하고 내려앉는다는 거죠. 우리가 천연자원이 많은 게 아니고 기업들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투자와 머리를만 가지고 현재 그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 R&D와 투자 자금들이 멈췄다. 또 뭘 해서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수출인데 수출의 하락이 장기적으로 예상되어 있다. 그럼 결국 인구도 줄고 자본은 부동산에 꽉 묶여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불황은 약간 사람으로 치면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초 체력이 고갈돼서 균형이 구조적으로 붕괴됐다라고 하면, 아픈 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 그 아픈 게 더 확대되는 거죠. 이렇게 좀 체력 자체가 떨어지지 않았나.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문제 때문에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을까?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전세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좀 특이한 주거 형태고요. 우리나라 금융구조의 핵심이고 부동산 전체 시장을 지탱하는 하나의 장치였어요. 왜냐하면 돈을 내가 맡기고 그 집에서 사는 개념이다 보니까 집주인은 그 맡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재투자를 하면서 금융이 연결되어 있는데, 전세 대란이 나고 전세가 깨져나가면서 이제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전세금 반환도 못하고 파산 위기에 몰리는 집주인이 생겨나고, 그거 못 받는 세입자가 생기니까 어려워지는 거고, 또 전세금을 떼일까봐 보증보험사에서 이제 그 전세금 보증을 해줬는데, 여기도 터져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보증보험사 자체도 부실 리스크를 떠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IMF 보고서에서도 보면 한국의 전세금 반환 구조 자체가 금융 안정성이 큰 리스크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로 해갖고 사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구조적으로 온다 그러면 경제적인 큰 연쇄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좀비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기업에서 빌린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연속된 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대출을 가지고 왔어요. 대출 이자를 예를 들어서 5%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면 1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갚고 나도 이득이 남아야 되는 게 현상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남기는커녕 10억을 빌려와서 이자 5천만 원도 못 갚는 상황이 되니까 다음 연도에는 이자는 더 높겠죠. 또 못 갚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부채가 어떻게 되냐면 10억 빌려온 거에다가 전년도에 5천만 원 못 갚은 거에다가 이번 연도 이자 또 못 갚은 게 하면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 이런 기업을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너 이렇게 돈 1년 안에 안 갚으면 우리 원금 뺀다 이렇게 하려도 뺄 원금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돌아가는 공장은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올해 못 갚았으면 내년도에는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도를 한 번 더 기획해 줄 테니까 이자를 이렇게 부채로 더 늘려서 처음에 빌린 건 10억이었는데 10억 5천, 11억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터지면 10억에서 터질 거를 10년 뒤에 끌면 20억이 터지는 일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폭탄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터지게 되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고요. 금융기관이 같이 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정상적인 기업들까지도 이분들한테 돈 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업들한테 돈이 안 가니까 이 기업도 힘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제 전체가 점점 질식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의 약 42%가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 즉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고 있는 회사가 지금 4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 좀비 기업까지는 안 갔어요. 그죠? 3년 이상 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비 기업화 돼서 자체적으로 부실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낮은 기업이 2,3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이 부실 구조를 끌고 온 탓에 이게 그냥 충격 없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과거를 본다면 우리나라 아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진입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때 이런 좀비 기업을 제때 정리하지 못한 탓. 또 하나는 뭐죠?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것들. 지금 한국 경제도 이 길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두 번째 또 이런 구조적인 어떤 붕괴를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소비 심리가 완전 줄어든 게 아니고 마비되는 상황. 내수 부분들까지도 마비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따뜻하네, 가마솥에 개구리 삶아 죽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얼어 죽는 것도 같은 개념인데 처음에는 좀 추운데, 두 번째는 견딜만 한 것 같았는데 너무 추운데,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그냥 동상이 돼버리는 이런 식으로 불황이 시작할 때만 해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정점이 이르면 마비라는 어떤 느낌들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경제의 소비 심리가 탄핵부터 트럼프의 관세 수출, 고령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마비 수준을 점점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나가도 그 상황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옛날에는 누가 돈을 잘 벌었다라는 영상이 넘쳐났었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 불황이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건 처음이다, 문 닫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편의점, 옷가게, 프랜차이즈, 식당 모든 것들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전 분야에서 생기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손님들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20-30%만 떨어지면 20-30%만 멈추냐, 그렇지 않거든요. 과일 바구니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가 썩잖아요. 빨리 그 하나를 도려내야 되는데 그냥 두면 계속 옮겨 붙어서 결국은 전체 과일 박스 하나를 다 통으로 못 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곰팡이 쓸은 분들은 빨리빨리 도려내야 되는데 그냥 물가는 오르네, 소득은 좀 내리네, 빚은 드네, 금리는 높네, 그냥 다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연체와 폐업의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했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빚을 여러 군데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심하면 제3금융권까지
빚을 연쇄적으로 지고 계시는 개인 사업자의 다중채무가 걱정되는 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 채무라면 내가 하나 정도 터지거나 지금 잠깐 어려우니까 금방 갚을 수 있는데 다중채무는 여기도 빚이 있고 여기도 빚이 있고 여기도 빚이 있으니까 빚을 내가 땡길 수 있는 한도끝까지 와 있는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도화선이 터지면 줄줄줄줄 제3, 제2, 제1금융권까지 같이 터져나가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큰 문제라고 한 3년 전부터 계속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줄기는커녕 점점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런 현장을 대한민국에서 바치고 있는 산업 여군들이 40대에서 60대인데 이분들 자체가 LA 더 연체율이 높은 거예요. 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끼인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0에서 60세 세대들이.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지금까지 어머님도 봉양을 한 거예요. 30대 중반에 자제분이 있는데 아직 취직을 못했어요.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받고 있고 이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은퇴를 못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빚도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근데 과연 이분이 은퇴를 하셨면 이 빚을 어떻게 갚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연체율에 대한 것들도 걱정이 좀 크다는 거. 결국은 내수 침체, 그게 이제 자영업의 부실로 오고 고용이 축소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된다는 건 다시 내수가 침체되는 이런 구조적인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대기업들은 좀 낫지 않겠냐. 자동차도 반도체가 우리가 있지 않겠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 회복 조짐도 있고 자동차도 나아지고 조선도 이제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건 업종의 하나의 특성인 거고 실제적으로 본다 보면 이 대기업들도 지금 코너에 몰려 있어요. 반도체만 하나 예를 들어도 메모리 중심 형태로 수출 구조를 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죠.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고 무슨 사업을 새로 해야 되는지 사실 신사업이 부재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눈독 들이기 좋은 인원들이니까 인력이 막 더 많은 몸값을 가지고 이동하는 이런 사태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조차도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 침체가 빠질 수 있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얘기할 때에 큰 폭을 차지하는 게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부터 2030년도에 잠재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에서는 1.8로 전망을 했어요. 저희가 옛날에 경제 성장률은 최소한 3%대 이상은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2%로 내려오다가 이제는 1.8%다가 2030년 지나면 1% 미만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지금은 힘들다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지금처럼 반등 없이 하락을 한다면 그 끝에는 붕괴, 너무도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고령화 사회에 일할 사람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부동산으로 자꾸 자금이 몰려가서 실제적으로 자산은 많은데 소비는 너무도 적게 문들고 있는 이런 자본 왜곡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고 또 기술도 과거에는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지금은 반도체 외에는 특히 제조업 중심 베이스에서는 지금 중국이나 이런 쪽에 다른 나라에 밀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정체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부채, 전체 가계부채는 지금 1869조. 옛날에 1000조 넘으면 큰일 난다 했는데 그 큰일이 벌써 거의 2배가 더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부채는 개인 부채보다 더 많아요. 2468조. 이걸 이제 합쳐서 민간 부채라고 하는데 민간 부채의 총액이 GDP 대비 220% 가까이 돼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이 모든 구조적 리스크가 사실 누구 하나를 탓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겹치고 하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코너로 빠질 수가 있다. 저도 사실 요즘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되게 마음이 무겁고, 유튜브를 더 찍은 게 맞나 싶을 정도에 지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는 이유는 사실 위기라는 거는 인지만 해도 절반 정도는 그 리스크가 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의 위기는 그냥
정부와 정책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는 우리 개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인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생존비. 우리 좀 우울합니다만 내 생존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산하고 그 내용을 구조조정하자. 줄여서 알뜰합시다 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데이터로 내 생존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줄이는 거잖아요. 마냥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출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써야 될 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내가 지금은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있구나. 그럼 그 돈을 향후에 좀 저축을 해서 꼭 필요할 때 써야지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나만 저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족 단위로 가족 전체가 같이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너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은퇴를 위해서. 왜? 부모님의 은퇴들이 준비가 돼야 자녀들도 사실은 어깨가 무겁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까지 또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나도 예를 들어서 자산 가진 게 많이 없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부모님이 부족한 내용들을 해드리고 또 부모님은 자녀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절세도 노리시고 지원금도 받으시고 이런 가족 단위로 실천하는 부분들. 첫 번째가 그래서 생존비를 계산하고 그 생존비에 맞게 구조 조정하자. 개인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부분들은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구조 말고 채널을 좀 더 다양하게 가져서 2개, 많으면 3개까지 수입 루트를 좀 확보를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라고 하신다면 창업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고,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사이드 잡이라고 얘기하겠죠. 만약에 은퇴 예형자라면 소형 임대 수익이라든지 콘텐츠형 소득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또 만드는 것들, 이렇게 현금 흐름이 2가지 이상 확보되는 생계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동산 중심 구조의 재무제를 좀 개편하라. 지난번 은퇴편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집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 집이 20억이고 30억이니까 나는 괜찮아, 뭐 내 나이도 봤을 때 라고 하지만 그 20억 30억짜리는 엉덩이에 깔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동성이 없으면 리스크가 큰 거예요. 때로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생존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을 해서 현금이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위기시대에 가장 강한 무기가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다 라고 표현을 드리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끝났습니다 영상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편마다 얘기했던 걸 한 번에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늘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경제구조의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쳐다보면서 견디는 자가 되지 마시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살아남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꼭 살아남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사도사 윤상필이었습니다.